파키스탄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물이 불씨가 됐는데요. 인도가 인더스강 효력을 중단했는데 운하를 지어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죠.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인도 파키스탄 문제의 핵심과 안보 위기를 조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이 참 긴장이 극에 달했었는데요.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뭐 테러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지난 4월 22일 이제 그 카슈미르가 인도령 파키스탄이랑 뭐 중국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이제 테러가 발생해서 민간인 26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가 이 대응해서 5월 7일 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의 통제를 받는 어떤 그 테러 단체의 어떤 근거지들을 그 정밀 타격하는 이제 신두르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국은 또 이제 그 이후에 통제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라인 오브 컨택트라고 하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뭐 포격, 드론 공습, 그다음에 전투기 미사일, 뭐 국지 뭐 전투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월 1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양국의 이제 휴전을 이제 끌어내는데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남아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을 끊는다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슈미르가 이제 무력 충돌로 굉장히 보도가 여러 번 됐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제국주의 세력들, 일본까지 참 역사에 남을 긴 나쁜 짓을 한 게 이 식민 지배 체제가 사실은 지금 이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피식민 상태의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증오를 남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소수가 인도라는 거대한 데를 지배하려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간질이에요. 인도 안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을 분리시켜가지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럼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교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현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부를 키우거든요. 용병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엘리트가 돼서 나중에 끝없는 그 광복 이후에 끝없는 쿠데타 많은 나라들에서 그 주역입니다. 인도도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1947년에 영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도 2, 3주 만에 그 거대한 땅의 영토를 획 거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영토를 획정한 사람은 인도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힌두교 많은 데는 인도야, 이슬람 많은 데는 파키스탄이야. 그래서 방글라데시하고 지금 파키스탄이 같은 파키스탄이었어요. 떨어지는 건 10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 번왕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직할 아닌 자치권을 줬던 왕국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카슈미르예요. 근데 여기는 인구의 한 60-70%가 이슬람인데 왕은 힌두교도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은 나는 혼자 살 거야. 이제 나 왕 계속 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뭔 소리야? 우리 파키스탄으로 가야지 하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 번 왕국의 왕이 인도한테 SOS를 쳐요. 카톡으로 나 도와줘. 그랬더니 이제 인도가 그럼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들어간다고 도장을 찍어요. 이게 비극이 시작인 거죠.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피비린 나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남쪽 부분의 45%는 인도, 북쪽 한 35는 이제 파키스탄, 또 악사이 친이라고 동쪽은 또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인도가 점령한 45% 안에 이슬람교도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갈 거야. 그럼 끝없는 분쟁과 인도 입장에서는 테러, 예. 그다음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제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계속 테러하니까 파키스탄 니네가 했지? 2019년에 또 이번에도 파할감에서 관광객이 살해하니까 이렇게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은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종교에 정치가 얽히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종교가 이러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탄생 이래 잘한 일하고 못한 일 양쪽에 짝 쓰면 아마 볼만할 거래요. 근데 문제는 인도랑 파키스탄이 둘 다 핵 보유국이에요.
그렇죠. 끔찍한 거예요. 한쪽만 있어도 문제인데 예. 얼마나 있어요? 여차하면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그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그 인도는 한 172발 정도, 파키스탄은 이제 178 정도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실전에서 사용할 만큼의 어떤 수준이 올라갔냐, 그건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개 이상 다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양측이 이제 상호간에 이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종교라든가 영토라든가 수자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핵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두 나라 모두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국제사회가 여기를 이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게 된 건지.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NPT 비확산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친구들은 국제법적으로 니네 가진 거 인정할게. 사실은 국제 깡패예요. 이 다섯이 지들만 갖고 남들은 못 갖게 하니까. 이 국가들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그다음에 안 가진 나라들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용인만 안 돼 있다 뿐이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제 북한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북한처럼 그렇게 극심한 제재도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 표현이 좀 달라요.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인도, 파키스탄은 이제 사실상 핵을 가진, 그러나 국제법적인 영향력은 없는 이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더 무섭죠. 통제를 안 받으니까. 북한도 지금 비슷한 경우가 될까요? 북한도 비슷하죠. 북한도. 그러나 인도는 74년에 핵실험을 처음 했고요. 그때 파키스탄이 이제 부토 총리가 왼수니까 우리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을 개발하겠다. 그게 참 무서운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98년에 인도가 이제 5월달에 핵실험하는데 파키스탄도 준비 다 돼 있었어요.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98년을 기점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고, 김정은이 이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쏜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거든요. 그 시차가 어떻게 돼요? 2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도는 사실상 ICBM까지 있고, 네. 파키스탄 역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00에서 한 200개의 완성된 핵탄두를 운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질적으로 달라. 심지어 인도는 핵추진 잠수함도 있어요. SLBM 운용하는. 인도가 신두루 작전 펼쳤을 때 전투기 이슈가 매우 뜨거웠었잖아요. 이제 인도의 전투기 이름이 라팔이죠, 라팔. 네네. 작전 중에 추력을 했어요. 이게 실전에 배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된 손실이 난 사례였는데 이게 인도 공군 전력에 뭐 파장을 남겼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두 가지 파장을 남겼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가 왜 떨어진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뭐 국제 전문가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상당히 참 뭐랄까 오묘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국과 이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자원들을 대부분 다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상당수가 또 러시아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라팔이 떨어졌을 당시 어떤 인도의 공군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프랑스에서 온 라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온 수호이 30기가 있고요. 미그 29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미라주 2000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규어, 그다음에 국산 경전투기 이제 그 테자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휘 통제 체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실시간대 데이터를 송신을 해줘야 돼요. 그걸 레이터 링크 체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 공군을 보게 되면 공군 부대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팔 부대끼리 그러면 뭐 미그 29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섞어요? 라팔 부대 다 섞어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그 작전이 나갈 때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앞뒤에 이제 라팔이 제일 4.5세대니까 있고 안에는 섞어서 이제 제대를 구성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도 녹록치 않은 공군력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중과 지상에서 이 전자전을 감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데이터 링크가 완성되지 않고 약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전자전 제밍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링크가 더 약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서 라팔이 앞뒤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에스코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격추가 됐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 링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큰 어떤 인도 공군으로서의 큰 혁신 과정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장이 다영역으로 확장되고 다영역으로부터 이제 전자전 위협이 전자기전 위협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라는 것이 두 번째 혁신 과제가 될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게 이제 인도 공군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공군도 이런 공군력 차후 발전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정표 아니면 이제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이벤트로서 이게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에 들어왔던 게 중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예. 격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중국산 아마 구매를 해보겠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격추에 활약을 한 중국산 전투기 성능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생이 페라리 몰고 그다음에 이 칼 레이서가 경차 몰면 누가 이길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겨요? 뒤가 이게있죠. 아니 그 왜냐하면 라팔은 탁월한 전투기예요. 우리 F-15 도입할 때 라팔하고 경쟁을 했었고 네. 라팔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기동전 이런 걸 하면 F-15에 앞서요. 심지어 F-22 랩터를 제압한 적도 있을 정도로 탁월한 비행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파키스탄의 군은 상당히 이 결속력이 강합니다. 인도 군부는 약해요, 첫 번째. 근데 지금 준비도 준비지만 인도 군이 할 말이 없는 게 2019년 때도 미국이 2대가 격추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팔까지 격추당한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이 의외로 전자전기를 운용해요. DA-22라고 하는. 근데 이걸 만든 게 다소사예요. 그러니까 다소사의 전자전기가 다소사의 라팔을 격추시킨 거죠.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전자전에 특화된 다소사의 DA-20이 있었고, 근데 인도 공군이 조금 뭐 욕먹어야 되는 게 라팔에도 이 전자전 ECM을 하는 스펙트라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코트 했다고. 근데 아무리 구형이지만 전자전에 특화된 항공기와 그 팔콘을 이렇게 개조한 거거든요. 다소가 맞은 라팔은 자기 몸 하나 보호하는 이 ECM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 군이 어느 정도냐, 인도군이 통신하는 거 감청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라팔을 너무 맹신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라팔이 원래 이제 그 후방에 왜냐면 이제 고가의 기체니까. 근데 아마 전방적으로 전진 배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진 배치하니까 고도 잡고 올라가는데 이미 저쪽 파키스탄군의 사정거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저는 이 중국의 이 J-10C가 라팔보다 탁월하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연 기체로 보면 한 3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 되는데 그 기체 이상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인도 공군의 기량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도구 파이팅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평가 점수가 좋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인 거죠. 뭐냐면 인도는 라팔에 대한 맹신으로 일단 대지 공격에 주력을 했거든요. 이제 테러리스트 기지를. 근데 파키스탄 공군은 이미 자리 잡고 공중전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대지 공격을 하면 단거리밖에 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걸 전자전에서 밀리고 무장 상태가 다르니까 당연히 라팔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군집 드론을 날렸는데 이게 400대예요. 400대 넘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파키스탄의 드론 전력이 거의 뭐 그냥 전술이 아니라 무기 차원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르스스 작전인데 이게 이제 최초에 어떻게 했냐면 400에서 500대 정도의 어떤 드론을 군집 형태로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군집 형태로 하게 되면은 뭐 대5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AI에 통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 표현은 그냥 많은 수의 양을 보냈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초에 이제 기만 드론을 운용해요. 왜 기만 드론을 운용하냐면 결국에는 그 인도에서도 방공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공망 진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기만 드론을 딱 보내요. 보내고 또 그게 안에다가 이제 그 멀티콥터에 소총 다른 그런 드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터키제 송가르 드론 같은 것도 보내가지고 또 기만 드론으로도 활용해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이 방공망이라든가 이제 인도군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그쪽을 좀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도군의 방공망 중에 일부가 이제 무력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뭐를 하냐면은 미국의 MQ-9처럼 센서 또 슈터, 그러니까 정찰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그 드론이 있는데 그게 중국제 윙능2예요. 그게 이제 중심으로 쭉 들어가갖고 그 인도군의 펀자브주에 있는 이제 아미트사르 군사실인데 그런 데를 이제 정밀 타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엔 아까도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가성비 좋은 드론을 이용해서 전술적 수준에서 적의 이제 상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정밀 타격 드론을 중심으로 보내가지고 적의 중심, 센터 오브 그레이비티를 정밀 타격하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드론을 통해서 전술적 수준으로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연계를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우선은 이제 아까 이제 인도군이 못했던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드론들을 가지고 계열화와 표준화 시키면서 각각의 임무에 맞게 다 표준화가 돼 있다는 어떤 그런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 국가는 이제 가치 사슬에 의해서 연동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목도하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얘네도 이제 매일매일 드론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인도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파키스탄의 전투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드론 운용을 보면서 이거를 절치부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도요 드론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제인데 자폭형 드론으로 파키스탄의 주요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어떤 드론을 쓰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지금 잘못 좀 알려진 부분이 라팔 떨어진 것만 이제 모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충격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7일날 신두르 작전 때는 인도가 진짜 코피 터졌죠. 라팔도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9일 밤 인도군의 작전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라팔이 작동을 했고 그리고 파키스탄은 거의 아무런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드론, 그 다음에 이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이 라팔 이런 걸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실상 파키스탄 공군력의 5분의 1을 괴멸시켰어요. 그러니까 라팔 떨어졌잖아요. 근데 라팔 떨어질 때 파키스탄이 있었던 주역 중에 하나가 이제 LEI라고 네. 하는 이 공중 조기 공부 통제기거든요. 근데 공중 조기 공부 통제기는 전투기보다 보통 3배 비싸요. 이것도 지상에서 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은 드론 운영이나 복합적인 이 9일 밤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했고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론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중국하고 인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원래 파키스탄은 미국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소련이 커피 터지게 하려면 아프가니스탄 붙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게 막대한 지원과 함께 군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인도,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목표가 됐고, 그러니까 쿼드가 어디죠?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껴안으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왼수는 또 그러니까 여길 파고 들어가게 이제 중국이죠. 왼수의 왼수는 그렇죠. 나의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파키스탄과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를 견제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역학관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인도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중국 굉장히 깊숙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될 만큼 뭐 군사 작전도 도와주고 있고 지휘 통제 체계까지 관여를 다 하고 있다. 인도의 주장이 이게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 초기 작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 국방부 산하에 이제 합동전쟁연구센터가 있어요. 뭐 우리 합동대 비슷한 어떤 그런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작전을 수행할 때 중국의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위치 조정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더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파 환경 분석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제 인도 공군이라든가 인도에 드론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대드론 체계 같은 것들, 방공 체계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또 이제 지원해줬다는 얘기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제2계열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장거리 이제 정찰 타격 그런 드론들을 이제 파키스탄에 지원해주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이제 다른 나라한테 팔을 때 예를 들어서 K2 전차를 팔을 때 뭐까지 지원해 줍니까? 교육훈련도 해주고 그 관련돼 있는 전장관리 체계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패키지로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드론하고 항공력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정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파키스탄이고 중국인데 그냥 윙능2 이것만 사라고 했는데 그걸 움직이려면요 우리 GPS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보 정찰을 같은 시스템도 있고 데이터 다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협정이 없이 그걸 팔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고객 AS 예. 차원이었던 건가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또 지금 있는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사슬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측에서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인지적 차원에서 주장일 수도 있지만은 꼭 이제 전투의 결과와 과정이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뭐 이제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인도군도 잘한 것도 있고 파키스탄도 잘한 거 있는데 우리 인식 속에는 아무래도 파키스탄군이 인도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그런 제3국의 지원이 없이는 제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 미국이 중재해서 휴전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는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미국하고 비교해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뭐 시켜서 했다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파키스탄하고 인도 모두 적정한 때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게 트럼프였다고 보여지는 게 자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라파를 초기에 격추시키고 상당한 전가를 올렸죠. 근데 인도가 타격을 했을 때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었거든요. 계속 공격을 하면 파키스탄 공군이 괴멸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도의 고민은 뭐냐? 파키스탄을 계속 때리면 파키스탄은 결국 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의도 터지니까. 그러면 인도는 그럼 핵을 안 쓰느냐? 이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아, 쟤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개입을 했던 것 같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푸틴. 왜냐하면 인도가 또 러시아랑 친하거든요. 인도에 정말 그럼요. 독특하네요. 그다음에 중국도 어느 정도 파키스탄에 개입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양국은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왜 아마 이 인터넷 매체에 보면 그 국경 수비대 인도하고 파키스탄 볼 때 보면 무슨 뭐 닭벼슬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서로 뭐 지지 않으려고 목숨 걸듯이 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존심 싸움이니까 한쪽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개입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는 항상 비동맹이었거든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중동 거 많이 했었고 또 어디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 많이 했잖아요. 이쪽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복잡하죠. 여기는 정말 거기는 복잡하고 여기는 오묘하다. 네네. 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누가 친구고 누가 이제 아닌지 구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요 파키스탄과 관계를 강화를 했어요. 이것도 신기한데 남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하고 파키스탄이 관계를 개선하면은 인도가 지금 또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느 편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파키스탄하고 갈등하는 구도에는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 국제 정치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무대이자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난 5월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제 전면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까지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뭐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휴전을 이끌어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평화 후보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제 추천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란 공습한 다음에 취소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중국과 친해져 있던 파키스탄이 갑자기 미국의 뭐 친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번 작전에서 파키스탄에서 작전을 잘해가지고 스스로 별 4개, 5개를 하나 더 단 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그 인원이 6월 18일 백악관 가고 트럼프랑 이제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함에 있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좀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소원해지면서 전략 경쟁에서 이제 미국의 우위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초반부에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처럼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 그 안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엇인가 더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조 박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9.1 작전을 통해 가지고 파키스탄의 공군력이 5분의 1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방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지역 쪽에 이제 그 외신이라든가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 얘기해 보게 되면 지금 그쪽에 LOC가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하고 이제 인도하고 사이에 LOC 동계선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드론을 구매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막는 대드론 체계를 구매하려고 여기저기로 지금 현재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수소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그다음에 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군사 외교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파키스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제선 주변에 뭐 드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대응이 보여요. 양쪽 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국지전이나 다른 갈등 상황이 또 표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제 그 라인 오브 컨택트를 가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처럼 DMZ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OC가 이렇게 있으면 뜨문뜨문 여기에 이제 인도 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GP나 GOP가 있고 반대편에도 파키스탄의 GP나 GOP가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UN 이제 그 정전감시단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밀도가 계속해서 그 선상에서의 밀도가 되게 촘촘해질 것이고 동심상으로도 계속해서 밀도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쟁이 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의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이 유엔에서 갖고 있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뭐랄까 소통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군비 경쟁으로서 할 것이고 특히 드론 전력과 대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데 이제 힘을 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밝혔습니다만 이거를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는 이유가 핵 때문이거든요. 특히 파키스탄이 지금 IC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핵으로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인도에 비해서 파키스탄의 핵 전력은 현저하게 약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는 항공모함도 있어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파키스탄의 핵 전력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ICBM 확보보다 핵 전력의 고도화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현재 인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지수거든요. 그 분열탄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정도로만 추정이 되는데 이 파괴력을 더 제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극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겠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 IMF 구제금융 받거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리고 문맹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군부가 모든 걸 다 해먹어요. 육해공군이 다 자기 기업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 핵을 가진 군부가 네. 핵을 가짐으로써 안 그래도 센 군부가 더 세졌거든요. 완전 카르텔이 그렇죠. 되네요.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세포이라고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용병을 썼거든요. 근데 이 세포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세포의 반란, 인도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주축이 힌두교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국은 힌두교도가 아니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장교로 육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인도의 파키스탄의 엘리트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인도는 그 엘리트, 군부 엘리트가 약했던 거죠. 인도는 쿠데타가 없었잖아요. 파키스탄에 4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면서 군부의 힘이 훨씬 더 강해졌고, 그러면서 이 군부가 이 핵무기에 양적, 질적 발전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로 풀 뜯어 먹으면서 핵을 가진 상황이 돼버린 거고. 아니 그러면은 이제 파키스탄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예. 인도가 지금 물길을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예 저희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물길 돌려버리겠다. 네. 그럼 파키스탄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파키스탄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인더스 강 지류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인도에 있어요. 이게 모여서 파키스탄으로 본류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 해벽이 3개는 인도가 마음대로 쓰고 3개는 인도가 관리하지만 손 안 댄다. 이게 인더스 해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쟁이 안 끝난 게 이번 분쟁으로 그 인더스 해벽을 파기됐어요. 아니, 끔찍한데요. 물길을 그렇죠. 끊는다는 거.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지만 예. 지금 목표는 뭐냐? 앞으로 댐과 운하를 만들어서 아예 물길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전쟁으로 가죠. 그럼 파키스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있고 파키스탄 탈레반이 PPT라고 있거든요. 이건 파키스탄이 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옛날에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아닌데? 또 강이 있어요. 카불강과 쿠나르 강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데 아프가니스탄 여기다 또 댐을 세우겠대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아까 국제정치로 오면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접근을 해요. 어머나.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있는 PPT, 테러 단체로 지정된 파키스탄 탈레반에 또 접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파키스탄 민간인 군인들이 이 사상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 되고 있고 물은 계속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불안한 거죠, 지금 사실. 불안한 정도니 물길 끊는다면 거의 지옥도인데요, 지옥도. 근데 인도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요? 또 이 티베트 고원 쪽에서 강에 내려와서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중국에 붙어 있는 그것도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생각하는데. 이름은 너무 예쁜데. 예.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강이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이거든요. 이제 그 티베트 말로 얄룽창포. 근데 중국이 거길 막으면 이 강이 또 막혀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다 댐을 또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니까 예. 물전쟁, 불전쟁 난리가 난 거죠, 그쪽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걸 이렇게 쉽게 해설을 해주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 휴전했는데 그래도 이제 상호 비난은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을 했고 파키스탄이 이거 배후가 또 인도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러 때마다 서로를 배후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서 휴전이 먹힐 것인가? 의미가 있는가? 그 뭐 의미 없는 휴전이 되겠죠. 왜냐면 4월 22일 날 파키스탄의 배후로 지목된 이제 모 테러 단체가 카슈미르에서 난동을 부려서 이번 사태가 촉발이 됐는데 지난 6월 29일 날에는 또 이제 파키스탄 와지리스탄에 있는 그 미르 알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또 이제 이거는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뭐 인도에 뭐 사주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은 이 카슈미르 지역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해 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세계가 나눠져 있는 게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중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쪽을 관할했던 영국에 있는 관련된 어떤 조직들도 들어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용병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각국에 있는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유엔이 또 들어와서 정전 감시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보면 북한도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왜냐면 2022년 이제 보기에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파키스탄에 점령하고 있는 그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제 인도령으로 이제 뭐가 하나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인도령 있는 이제 그 카슈미르에 있는 경찰이 그거를 요격을 해서 떨어뜨려 보니까 그게 유탄 발사기 유탄 있죠. 그게 자석식으로 떨어지는 그 폭탄 투하형 드론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북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지역은 이미 국제 정세상으로 불확실성이 요동치고 있고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물 문제, 종교 문제, 인종 문제, 뭐 무슨 뭐 경제 문제 이게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에다가 조그마한 테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쪽에선 테러, 한쪽에선 분리주의 이게 계속해서 상충돼 가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마찰과 경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휴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테러 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거든요. 텔레비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전은 정치적으로 어떤 명목상에 있는 휴전이고 실질적인 어떤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정 위한 휴전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휴전은 어렵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두 나라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뭐 제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날까? 어떤 사람 북한이라고도 하고 또 중동 쪽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아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내관이 된다면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무서운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 뭐냐면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 말씀드렸죠. 네. 아프가니스탄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의 끝에 보면은 와칸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폭 한 15, 20km인데 길이 한 200km 되는 이 와칸 회랑이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가 신장 위구르예요. 거기도 문제가 심각. 그러니까 짐작이 오죠. 그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 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거긴 정말 끔찍해요. 정말. 그런데 지금 조용하게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지금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접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는 ETM이라고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단체들 그 후예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용히 있지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접근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은 신장 위구르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핵을 가진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다음에 그 배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는 또 인도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또 인도하고 친하지만 갑자기 또 파키스탄에 왜 가느냐? 인도가 쿼드로 해서 미국하고 친하지만 그럼 또 브릭스라고 해서 또 미국하고 또 대응하는 체제에 서 있거든요. 이게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모디의 실루 외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왜? 파키스탄에 중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길 끊으면 1대1로 가도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얽히고 설킨 꽈배기 같은 데고 중요한 건 핵을 가진 5개 나라가 지금 모두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게 보니까 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핵 있죠. 강대국 다 모였지. 종교적인 문제 있지. 정치 문제 있지. 그러니까 뭐 테러도 있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어디서 끊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뭐 우리가 분류한 전쟁, 분쟁, 뭐 경쟁, 마찰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뭐 여행의 마지막은 인도로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어떤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은 다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난다면은 상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제적으로 안 된다게 되면 이 지역이 가장 큰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그 지역 가운데 여기가 그렇죠. 제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상당히 네. 이제 그 위험한 곳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다행히 하나의 어떤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아까 유엔 말씀드렸잖아요. 운모기비라는 이제 정전감시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중국과는 LAC라고 해요. Line of Actual Control에서 이제 실질 통제선이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그 인도하고 사이는 이제 LOC라고 해서 Line of Contact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통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제선에 이제 운모깁이라는 이제 정량 감시단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어떤 그 한쪽에도 이익을 뭐랄까 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중앙에서 공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유엔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정감시단에서 PKO라고 하는데 이제 PKF 정도로 해서 그쪽 지역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어떤 뭐 경제적이고 뭐 그런 뭐 자본이 투자된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풀 아니거든요. 수가 없는데요. 풀라고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네.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실시간 변하고 있는 강대국 플러스에서 그 현지에 있는 국가들의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의도라든가 그런 목적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에 어떤 중재자적인 어떤 영구적인 조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유엔에서 하는 거고 제가 있었던 이제 유니필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그 운도프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유엔의 어떤 그런 뭐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유엔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건들게 되면 국제사회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엔을 좀 잘 활용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되면 작게는 이제 2개 나라 중간을 좀 확장하기는 3개 나라, 많게는 5개 나라까지 핵 보유국들이 이제 마찰과 경쟁이 있는 곳이잖아요. 분명히 이곳에 관련 정치적 상황은 다른 곳에서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리적으로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있는 북한의 이슈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있는 어떤 핵에 관련된 부분들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풀어가느냐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상황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세밀하게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 맞춰야 되는데 머리가 참 아픈 그런 주제였습니다. 핵무기, 군비 경쟁, 또 강대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을 통해서 뭐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신뢰와 협력, 또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쌓일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